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은 그 개방 경제 체제 하에서의 한국 경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 경제 50년을 간단히 이제 되돌아보고 그리고 현재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그 지금 상황, 특히 2014년 그리고 2015년 경제 전망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 경제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과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장단기 이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경제 속에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일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곧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 경제가 여러분들의 취업, 한국 경제 현실이 여러분들 취업과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가 아주 고도 성장하던 70년대, 80년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참 취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경제 50년 이렇게 보면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했죠.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지금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듯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한강의 기적이다. 또 아시아의 경제 발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다. 이런 이제 찬사들을 90년대 중반까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맞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이제 또 빨리 회복을 했어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게 1961년인데 그때로부터 한국의 경제발전, 경제성장이 주요국들 중에서 아주 제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60년도부터 2011년 동안 한국 경제의 실질 GDP가 약 35배 성장했어요. 증가했어. 그래서 세계 전체로서는 한 6배, 7배 이렇게 성장했는데 엄청나게 높은 성장을 보였죠. 그래서 한국의 GDP 규모가 2013년 기준으로 1조 3043억 달러로 세계 15위입니다. 주요국의 실질 GDP를 1960년을 100으로 해서 보면 세계 전체는 두말할 것도 없고 미국, 일본 또 80년대 이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보다도 훨씬 빠른 그런 성장세를 보였다. 2011년 기준으로 주요 국들의 GDP 규모를 보면 이제 우리가 1조 달러 국가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1조 달러 국가에 러시아, 캐나다, 인도, 스페인, 호주, 멕시코, 한국 이런 나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조 내지 3조 달러 국가에 독일, 프랑스, 브라질, 영국,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1인당 퍼캐피타 GDP도 보면 한국이 22,000불, 23,000불 수준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를 보고서 대강 미국 경제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약 15조 달러 이렇게 경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금방 미국을 추월할 것 같지만 아직도 미국 경제 규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세계의 3대 경제라고 하는 일본이 약 3분의 1을 약간 넘는 그런 이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로 보면 GDP 국민 총생산이
1960년도에 한국이 2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1조 3천억 달러가 됐죠. 그래서 실질 기준으로 약 35배 성장했다는 것이고 1인당 소득 퍼캐피타 GDP가 60년도에 80불 아주 거의 세계에서 최빈국 수준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2만 3천 불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 기준으로 약 18배가 성장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붉은색들이 이제 GDP 1조 달러 이상 소위 큰 나라들인데 한국이 GDP에서 약 35배 성장했고 1인당 GDP에서 약 18배 성장한 이 최우상단에 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대외 교역 위주로 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GDP 규모로는 세계 15위 수준이지만 수출 규모로서는 약 세계 7대 수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77년도에 겨우 100억 불 수출했어요. 100억 불 수출했는데 2013년도에 약 5,600억 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거죠. 연평균 약 20%씩 증가해서 현재 세계 7대 수출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도 약 3% 수준이 되고 2011년도에 우리가 세계에서 9번째로 수출 수입 무역 규모 1조 달러 국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알고 있듯이 이 전자전기 부분, 반도체 D램, 휴대폰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1위 생산국이고 자동차도 세계 5위 생산국입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은 고도의 전후방 연관 산업이 같이 발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신생국이 자동차 생산국가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모두 우리가 처음 폰이라는 그런 우리 자가 브랜드의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다 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지금 세계 5위 국가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철강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1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한테 1위 자리를 내줬어요. 그리고 TV 세계 1위. 여기까지는 아주 로지한 픽처예요. 아주 잘 왔어요. 아주 남들이 정말 이렇게 부러워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의 경제 상황을 조금 이제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세계 경제 현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그간의 여러 수업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지난 5, 6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6년이 지난 현재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어렵습니다. 미국이 그나마 이제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계 도처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 미국이 이제 금년 2, 4분기부터 성장이 반등하고 소비, 투자, 고용 이런 이제 지표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끝내고 내년 뭐 중반쯤 가면 금리를 이제 올릴 거라고 다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럽은 아직도 위기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위기의 한가운데 아직 놓여 있다. 그래서 실업률이 아직도 높고 물가도 안 오르고 그래서 소위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2에서 드라기 총재가 돈을 열심히 풀고 있지만 아직도 연방채로서 여러 가지 통일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지금 어떤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이제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뭐 돈을 지금 많이 풀고 있어요. 미국이 QE의 하나의 이제 후속 그 모델로 해가지고 일본이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 그러는데, 잃어버린 20년 저성장, 디플레이션 속에서 이제 헤매던 이제 일본 경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베 총리가 과감한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계속 지금 돈을 더 시장에 푸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본이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시켰죠. 일본이 워낙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세를 이제 이렇게 하나의 정부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올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또 많이 둔화가 되고 또 성장이 둔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엊그저께 지금 일본 은행이 다시 또 양적 완화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수출 위주의 그런 이제 성장, 고도 성장 드라이브를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국 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 성장의 어떤 그 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벌써 한 2,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구조조정을 이 시기에 좀 하고, 또 이제 이 시진핑 정부는 정부 개혁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8%, 9%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요즘 이제 7% 초중반으로 이렇게 성장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 브라질, 뭐 한국, 인도 이런 여러 가지 신흥국들은 여기저기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있어요. 중동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펀더멘탈이 취약하고, 또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종결하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국제적인 자금 이동도 많이 이제 급격한 자금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 불안, 또 성장세 둔화 이런 여러 가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 금년도 세계 경제는 이건 이제 뭐 금융연구원에서 최근에 전망한 자료인데, 금융연구원은 이제 금년도 미국이 비교적 그 1, 4분기에 이제 이 동부 지역의 금년도에 아주 혹한이 덮쳤어요. 근데 3월 달에 뉴욕의 맨하탄에 있다 어떻게 추운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1, 4분기 그래서 성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 4분기 이후에 이제 회복세를 보여가지고 연간 성장률은 비교적 전년 수준을 보일 거다. 약 2.2% 수준 이렇게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유로존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났는데 역시 실업이 아직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용위축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이너스 0.4%에서 금년에 약 0.8%, 1%가 안 되죠. 그리고 중국 등 주요 신흥국도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그 회복세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금년도 한국의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게 이제 기관마다 좀 다른데, 금융연구원이 약간 좀 그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3.5%, 비관적이라기보다는 덜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3.5%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정부나 KDI 이런 데서 약 3.7% 성장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주로 이제 성장 요인은 금년도 세월호 사고가 4월 달에 발생이 났는데 4월부터 7월까지 내수가 크게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영향 때문에 당초 3% 후반 약 4% 가까운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 성장률이 좀 중반으로 3% 중반으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부가 재정 자금을 좀 과감하게 이제 푸는 확장적인
거시 정책을 하고 또 한국은행이 거기에 호응해서 두 차례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8월 이후에 뭐 정부가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뭐 확장 정책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경제 심리가 약간 회복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도 이제 약간 이제 이 상대적으로 회복이 좀 임프루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취업자 수 약 47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실업률은 약 3.4%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장률이나 다른 그 실업이나 이런 물가 이런 거하고는 달리 이 경상흑자는 이제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황형 우리가 흑자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난해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799억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조 한 2천억 불 수준의 경제라고 볼 때 몇 퍼센트 거의 6% 가까운 이런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수출이 이제 완만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수입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수입 증가율이 좀 떨어진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황형 흑자다. 특히 상품 수지 면에서 작년도에 800억 불인데 금년도에 한 928억 불 이렇게 흑자가 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는 잘 안 돌아가는데 이 대외 수지 부분은 상당히 흑자를 보이고 있다. 그 얘기는 투자를 좀 제대로 안 하니까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비해서 그냥 수출은 꾸준하게 되고 있고 정부에서 환율 같은 걸 많이 수출업체한테 유리하도록 또 여러 가지 뭐 환변동 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수출 부분은 그래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금년도 경제는 그렇고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우선 내년도 이제 세계 경제 해외 여건을 보면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전 세계 성장률이 2014년보다 약간 개선된 약 3.8% 이렇게 IMF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IMF가 10월 전망한 숫자입니다. 선진국으로 전체로서도 1.8%에서 2.3%. 이게 주 요인이 주로 미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흥시장국이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성장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사실은 세계 경제에서 제일 큰 불확실성의 하나는 미국의 이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 내년도 세계 경제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채널을 통해서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전체적인 유동성 채널, 또 위험 선호 채널, 무역 채널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채널로 우리가 각각 그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미국과 신흥국 간 금리 격차가 축소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신흥국 시장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것은 많이 지금 증가하는데 투자할 대상이 없어요. 특히 그래서 정부의 그 장기채 또 한국은행 통한채 중에서 장기채 이런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는 이제 이 미국 금리가 인상해도 한국 금리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유동성 채널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당연히 이 해외에 나가 있던 유동성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미국으로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신흥시장국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소위 달러를
달러를 빌리는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제 달러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고 미국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또 주식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채널에서는 이제 미국이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미국이 이제 수입을 좀 늘리겠죠. 늘리게 되면 이것과 또 병행해서 미국이 이제 그간의 구조조정을 좀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이 과거에 비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좀 회복된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은 수입 유발 효과가 과거보다는 좀 약해질 그런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신흥국 금리가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신흥국 경기가 위축되어 가지고 미국이 신흥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이제 혼재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제일 큰 거는 결국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으로 돈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흥시장국에 와 있는 소위 글로벌 그 투자 자금들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 주가도 빠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일부 이제 좀 취약한 신흥시장국의 경우는 갑자기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존은 이제 금년보다 약간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0.8%와 비슷한 약 1.3%의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정책적인 요인들이 이제 주가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계속 높을 것으로 보고, 성장도 안 되고 물가도 올라가지 않는 디플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이 지금 유로존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고, 지금 세계 경제가 유로존의 어떤 불확실성, 유로존 성장의 어떤 침체, 이런 것으로 아직도 이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금년보다 약간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그래서 7.1% 성장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중국은 어차피 지금 수출 시장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내수 위주, 그리고 차제 구조조정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제 이제 지금 리커창이나 또는 시진핑 국가 지도자들이 고질적인 중국의 어떤 부패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이제 벌써 수년 내에 중국 경제의 이제 하나의 큰 불확실성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중국이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이 부동산만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로 인해서 경제 충격이 클 것이다. 특히 이제 이 부실채권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금융회사들의 그 부실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국 경제를 보는 하나의 하방 리스크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금융 부분에서는 섀도우 뱅킹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를 보는 불안한 시각입니다. 일본 경제는 역시 지금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아주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어요. 또 양적 완화 정책을 하면서 일본 엔화가 많이 지금 평가절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예상만큼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금년도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2단계 소비세 인상이 또 예고돼 있어요. 그래서 8%에서 10%로 이렇게 예고된 소비세 인상 여부가 내년도 이제 인상 여부가 금년 말까지
지금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할지 안 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외 주요 이 경제 주체들의 상황이 이렇고 내년도 우리 경제 여건을 보면 지금 성장 드라이버를 정부 쪽에서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려가지고 내년도 경제 좀 성장이나 회복을 유도하고자 이렇게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내년 예산도 되게 그런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내년도 총 지출이 이 금년 예산 대비 약 5.7%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년도 성장이 3.7 내지 3.9%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부 지출을 5% 이상 이렇게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 총 지출이 상당히 큰 수준으로 내년에도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지금 국내 경제 여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가 지금 이제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8월 달에 지금 그 최경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최경환 부총리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 그런 부양 정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TI를 완화하고 그래서 이제 가계대출을 늘려서 집값을 이렇게 이제 좀 올리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하면서 가계부채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이 이 민간 소비를 내년에도 좀 이렇게 제약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민간에서 소비자들이 이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계대출 중에서도 보면 주로 이제 저소득층 또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가계부채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가계부채 전체 구성으로 볼 때 부정적인 요인들이다. 그래서 지금 1,000조가 넘어섰고 증가율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중에서 은행이 아닌 뭐 저축은행 또는 뭐 제2금융권 이런 금리가 높은 이런 쪽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비중이 절반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런 대부업체나 이런 데는 금리가 은행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죠. 뭐 소비하고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 지난 9월 말 기준에 금리가 연 3.8%에 불과한데 대부업체는 약 35%. 특히 이제 뭐 학생들 중에 학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또 아주 급전이 필요한 이런 이제 저소득층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이런 제2금융권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가서 이제 빌리는데 살인적인 금리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 GDP 성장률은 금융연구원이 3.7% 그리고 정부하고 KDI가 3.9%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금년보다 나아지는데 지금 금년하고 내년 한국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고 보는 것은 주로 정부 부문에서 이제 지출을 많이 늘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그 어떤 투자, 고정 설비 투자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그냥 소비나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고정자본 형성이 2013년도에 약 4.2% 증가했는데 금년도 약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한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소비나 이런 것들은 크게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고 특히 민간 부분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 뭐 다른 요인들보다는 이 총 고정자본 형성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망치 약 3.7%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 약
3% 후반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그 수준을 내년도에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게 가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고용은 역시 뭐 내년에도 약 45만 명 이렇게 증가하고 실업률은 약 3.3% 그렇게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경상수지 방금 얘기했는데 내년에도 약 금년보다는 약간 줄어들지만 약 800억 불 가까운 그런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로 이 경상수지 흑자가 이 수출 부분에 나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이제 벌어들인 돈이 누구한테 파킹돼 있겠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파킹돼 있어요? 주로 대기업이 파킹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이걸 또 이제 투자를 하고 또 뭐 임금도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좀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내외 이 경제 사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유동성 형태로 그냥 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거나 이렇게 해도 별로 그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